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심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때도 다들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핀란드였잖아요. 핀란드가 한창 그 냉전이 심할 때 사실 서방과 이 구소련이죠. 소련 사이에 창구 역할을 핀란드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핀란드는 자기 편인데 속칭 뭐 자기 편보다 사실 더 심한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한 그 위치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거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 내지 위험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심정 교수님께는 유, 그, 아무래도 프랑스 언론이나 이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거는 프랑스나 이런 서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그 어쨌든 러시아나 그 소련 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런 역사적 관점이나 아니면 현대 러시아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만약에 조금 전망 내지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것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심지영 교수님 먼저 혹시 알고 계시면. 네, 저 뭐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프랑스 언론들은 너무 놀랍지 않다예요. 네. 그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가, 네. 근데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러시아와 국경을 굉장히 많이 인접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위협이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놀랍지 않다로 가는 모습이 좀 되게 놀라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럽이 항상 나토에 대한 거리두기는 약간 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뭐 스웨덴도 기다리고 있다, 막 놀랍지 않다, 막 이런 식의 그 언론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예, 그것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혁 교수님이 좀 냉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실은 뭐 근데 또 별로 놀랍지 않은 아, 이제 어쨌든 친서방에 가까운 국가라고 보고 있고 현재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토가 동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나토의 가입 국가가 늘어나는 것, 특히 서방 측의 가입 국가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큰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왜냐하면 그 가입 안 돼 있어도 뭐 다 위협이죠. 만약에 위협으로 느꼈다면.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카프카스 연안과 우크라이나 혹은 벨라루스 요 정도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과는 또 달리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영토적 이해 혹은 뭐 정치 경제적 이해는 이제 러시아는 약간 온톨로지컬해요. 거기는 약간 존재론적 그러니까 이 지식인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그 지역은 좀 약간 온톨로지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조지아 같은 데는 뭐 바로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체첸 이런 데는. 아, 근데 이제 핀란드라든지 뭐 폴란드 그다음에 발트 3국 여긴 또 다릅니다. 거기는 뭐 애초에 이제 나토에 일찍 가입을 했고 핀란드는 나중에 가입을 했지만 그래서 그 지역으로 뭐 나토 국가가 확장이 된다 이런 거는 자기들 프로파간다로 써먹기는 좋지만 실질적 위협으로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아까 이제 이남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뭐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향후 이제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전쟁이 빨리 멈춰져야 되는데 전쟁이 올해는 아마 멈춰지긴 힘들 것 같고 아마 6, 7, 8 요 3개월의 전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협상과 뭐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 3개월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국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크림만 내줄 거냐,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러시아도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그러면 왜 이걸 감수하고 전쟁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거고, 실은 단시일에 끝났으면,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크림 합병하고 나서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가스는 수출을 했잖아요, 유럽에.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략적 오판인데, 일단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썼던 이제 대대전술단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그게 전술적 그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잘 먹힌 거죠. 잘 먹혀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서 키예프로 들어가서, 키이우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보통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지도부를 교체하는. 그래서 퍼핏 정권을 만들겠다. 요게 이제 아마 러시아의, 그러니까 대략적인 전략 모델이었는데, 간과한 게 많죠. 우크라이나는 일단 큰 나라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굉장히 대국이고, 영토도 한반도에 한 6배 정도 되나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나라고, 이게 단시간에 끝낼 수 없는 부분인데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게 굉장히 큰 오판이죠. 약간 북한의 남침이랑 좀 비슷해요. 침략하면, 침공에 들어가면 손을 들고 반겨줄 거다. 인구의 한 50%가 러시아어권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오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전략적 실패인데 전략적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영토들은 다 점유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게 이제 러시아의 마음인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당연히 수복하려고 할 테고,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영 교수님께 저 그냥 한 가지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을 말씀드리자면, 음, 저 어, 어차피 떼제베나 대한민국의 KTX나 같은 열차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그러니까 KTX 떼제베 2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까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저택에서 생활한다라고 했는데,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KTX 2시간 거리 생각해 보면 광주나 대구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그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대저택에 사는 게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만약에 대입을 했을 때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대구나 광주에서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아예 거리관념이나 지정적 관점이 아예 다른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전혀 감이 없어서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혹시 느끼시나요? 일단 저는 뭐 올해도 내년에도 파리에 갈 예정이지만, 일단 파리가 너무 작고 너무너무 비싸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에어비앤비에 막 이런 그 관광 그런 문제, 막 관광이 폭발하면서 거의 그 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주택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파리의 외곽은 너무 우범지대예요. 완전 다 막 개토들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막 그냥 좀 그 우범지대에 그런 가족들이 살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너무 좀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아예 그 밖으로 벗어난 사례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보르도가 사실 그 좀 멀거든요. 근데 이제 막 보르도에서 출근한다 막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트렌드가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 문화가 되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된 게 컸고요. 그리고 약간 서울하고는 대비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파리가 너무 좀 빤해서, 너무 빤하고 좁아서, 선생님들 뭐 아시는 막 그 관광지 몇 개 거기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 집을 구한다, 이게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주택난 때문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거기가 굉장히 핫한 그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2시간, 부산이잖아요. 부산도 2시간 가죠. 그죠?
근데 사실 부산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는 뭐 좀 세종이나 뭐 음. 그런 대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우리는 또 이동을 많이 하니까 서울도 뭐 서울 안에서도 1시간 막 이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네. 뭐 적절한 답이 됐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니,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떼제베로 2시간 출퇴근한다라는 게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가, 왜냐면 네. 우리도 어쨌든 재택근무 때문에 뜨는 지역들이 있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로는 어떤 느낌일까가 조금, 어, 왜냐면은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아,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여름에 올림픽에 제가 가는데, 어, 역시 파리에 이제 숙소난이 너무 심해서 그 올림픽에 가시는 분들의 막 그런 여행 카페나 뭐 이런 톡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오픈 채팅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떼제베 2시간까지 해서 숙소를 구하자. 막 이렇게. 예. 떼제베 1시간에는 어디가 있고 2시간 거리에는 어디가 있다는. 역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공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남현 교수님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정리라기보다 뭐 저는 사실 김도혁 교수님 뭐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뭐 서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나 그 역사나 뭐 이런 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 소련을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지가 지금 약간 불투명해진 상황일 거잖아요. 이 입국 제한이 걸려버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아주 참담한 마음이죠. 참담한 마음이고 좀 뭐 러시아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입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꽤 계세요. 뭐 제 RA를 하고 계신 분도 아직 계시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근데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직항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가면 환전이 안 되죠. 그래서 환전이 안 되고 저희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환전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 쉽게 갈 수 없는 상태이긴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이 러시아 정치가 변하지 않고서는 뭐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전공자로서 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얘기 많이 들어서 많이 자주 해주시고 그래서 핀란드 해가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여행 코스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정말 생각이 안 드는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평화가 좋다는 그 평화 없어져 봐야 안다라는 게 이게 그 안정과 질서의 이 좋은 거가 분명히 있구나. 예. 단적으로 뭐 아까 심정교수 말씀처럼 일단 항공 시간 길어진 게 전 언제 회복될지도 지금 내년에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한 번 더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좋겠네요. 업데이트. 종전 이후. 뭐 네. 정치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저는 예, 제일 먼저 사실 궁금한 건 저 가스보다는 그 항공 시간이더라고요. 항공 시간을 과연 예전처럼 러시아 영공 개방이라는 게 가능할지가 이게 언제 될지가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특히 김덕 교수님 냉전 이런 거 하셨으니까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냉전의 끝 무렵인데 뭐 이런 거는 모르는 나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사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좋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거에 좋은 장점들 냉전이 사라졌을 때 장점들 근데 다시 이게 뭔가 예전에는 다 겪었던 일들을
겪는 느낌이런가? 저도 가장 많이 요 전쟁 터지고 봤던 헤드라인들이 그거였어요. 그 2020년에 왜 유럽에서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식은 다 이제 식민주의자들의 너희 막 이런 게 달리죠. 전 세계 다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다 니네 때문에 원인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달리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가 세계대전 이후에는 뭔가 어디까지는 합의됐고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졌다는 생각은 지금 다 누구나 갖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요. 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들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제 관계에서의 국가 간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정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뭐 갈등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뭐 신자유주의 붕괴 이후에 뭐 정치 폭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사실 그런 종류의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게 안 좋은 것들은 뭐 점점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하고요.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저도 김정혁 교수님 네, 너무 잘 감사해요. 네.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예, 다른 분들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세현 교수님 뭐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실 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에스프레소와 예, 이슈로 보는 온라인 유럽의 콜라보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다음에 진짜 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좋아져서 또 한 번 업데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학생 여러분들과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김노현 교수님과는 또 다른 좋은 기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